보유한 주식이 12억 7천 정도 돼요. 올해 배당금은 5,9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자본소득이 이미 근로소득에 육박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배당주를 모아서 조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은퇴가 가까울수록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배당주 투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편했어요. 10배짜리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배당금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큰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은행이고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제피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였거든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촬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는 은퇴한 백수입니다. 그리고 쭈압의 배당투자 은퇴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면이 많은데요. 이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단순하게 결정을 했어요. 제 이름이 끝에가 쭈예요. 그때 한참 먹방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힙합, 찌양 이런 거에 꽂혀 있다 보니까 두 자를 줘야 되겠다. 그냥 쭈압이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쭈압입니다. 이거 생각을 하고 이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급여나 소득 없이 은퇴적 생활 수준을 불로소득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도 더 하고 돈도 더 벌수록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없이 5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업무 강도가 세질 않았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급여가 물가 인상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퇴직금이 물가 인상에 깎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기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불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이랑 급여소득이 늘어나면서 종합과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로이욕이 점점점 꺾이게 되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만약에 월 1억 이상의 월 1,000만 원 이상의 배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2, 3천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소득이 점점점 배당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딱 초입에 저희가 딱 그만두게 된 거예요. 직장이나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한 지인 모임에 나갔다 와도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저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후배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더라고요. 이거는 나가라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기업이니까 끝까지 다닐 수 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충분히 더 다닐 수 있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려 하느냐. 대부분은 반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가족분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고생했다. 이제는 푹 쉬면서 살아라.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송도의 아파트가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한 주식이 12억 한 7천 정도 돼요. 그게 합쳐서 총 자산은 22억 한 7천 중반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2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총 자산이 2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네, 대출 없습니다. 순자산입니다. 올해 배당금은 5,9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 5,9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은 퇴직 전 7억에 대한 1년간의 배당금이고요. 내년에는 9천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올 것 같고, 남편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포함이 되면 1년에 1억 이상 월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배당금으로 나올 것 같아. 제 최소한의 은퇴 기준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도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도 내년에 퇴직 예정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첫 월급이 입사해서 한 60만 원 정도였어요. 퇴직 시에는 500에서 한 6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기업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총 급여 24년 동안 총 급여는 10억 정도 되고, 제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은 한 4억 중반 정도 됐어요. 은행주가 60에서 70%고요. 증권주, 정유주가 나머지 배당주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고 사업 형태도 알기 쉬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큰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은행이고요. 평당가 10,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3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지금 30% 정도 되고요. 누적 수익률이요. 30% 정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금융지주인데, 하나금융지주는 코로나 때 3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5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고,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은 3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3억 원 정도. 기업은행에 연말 배당하고 하나금융주주의 분기 배당만으로도 1년치 생활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뭐랄까, 부동산 투자는 저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채를 운영하는 방식에다가 임장도 다녀야 되고, 공실관리도 해야 되고, 재산세, 취득세도 내면서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임대 관련해서 사람들을 또 상대해야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게으른 편이라. 그리고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식이 딱 깔끔하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면 리츠에 투자할 것 같아요, 차라리. 두 분 다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 분이 교사를 했으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뭐 운수업도 하시고, 신발 공장, 가발 공장 같은 것도 하시고, 마지막에 광산을 하셨는데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아빠가 갖다 주질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입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손빨래를 해주셨는데, 옷이 한 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벌씩 빨아서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니까 그게 안 마른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옷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들었고, 별명이 단벌신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재도 옷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 있는지 옷이랑 신발이나 막 가방 같은 걸 좀 사긴 삽니다. 사는 편입니다. 남편에 비해서는 소비가 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급을 타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인천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장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저 월세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로 시작하고 계속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또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소득의 절반은 항상 모았었고요. 결혼 후에는 서로 이제 자산을 까보니까, 그러면 결혼식 하지 말고 아파트를 사고 소형차를 하나 사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또 다시 주식을 한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계속 주식을 하면서 급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급여 한 사람 이상, 급여 이상은 계속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모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집을 사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집을 사면서 자산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긴 되는구나. 솔직히 집 샀을 때는 진짜 감개가 무량했다고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 만족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어쨌든 그렇게 뭐 대기업만큼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 또 어쨌든 간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2달 정도 돼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회사를 그만두면은 뭐 아쉽지 않겠느냐. 아쉬운 점 1도 없고요.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여유롭고 정말 방만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멍 때리는데 이 시간도 너무 좋고, 제가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수채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그리기 싫으면 그리다가 또 딴 데 가서 딴 거 하다가 또 그림 그리고, 하루 일과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방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투자는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 펀드였습니다. 입사했을 때 저희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면은 그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연금도 추천해 주시고 막 하나하나 들어달라고 막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단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지는 못했어요. 펀드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전세로 계속 옮기고 집을 사면서 급여의 반 정도는 다 그러니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99년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적금이 이자가 1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도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금도 넣으면서 펀드도 하고 꾸준히 넣지는 않았어요. 좋지가 않아서 찾았고 어느 정도 갔을 때는 해지를 하고 그냥 직접 투자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식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꾸준히 사 모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돈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주식을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막 항상 공부하고 그것도 저도 그때는 막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주위에서 추천하는 종목도 사고 외국인들이 산다면 사고 국민은 연금이 뭐 많은 거에 투자를 했다 어느 종목에 그러면 따라서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투자 경험이 오래될수록 이게 주위에 보니까 지수 투자를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딱 느낀 게 꾸준히 가져가고 꾸준히 사는 게 답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돈만 생기면 꾸준히 사 모았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보고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그냥 들었던 것 같고 주위에 주식 잘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소위. 그 언니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IMF나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전 재산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넣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박경철 의사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IMF 때 빚에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를 다 사야 된다. 사돈의 팔촌까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약간 충격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수를 이기는 투자자는 없고, 그러니까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지금도 그때 만약에 20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투자금의 5배는 돼 있어요. 우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예를 들자면 돌멩이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를 돌멩이에서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지구와 중력의 관계를 이해하듯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종목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을 둘러싼 그 수많은 변수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듯이 코스피가 언젠가는 1만이 갈 텐데 몇십 년 후면 1만이 갈 텐데 내 머릿속에는 코스피가 항상 2,500에서 3,000이라고 딱 박혀 있으면 대세 상승을 놓칠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주식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시간에 매일 시황을 공부하고 유가나 환율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시간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이제 단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은 벌었어요. 근데 뭐 크게 준 거는 없고 그냥 꾸준히 늘려나간 편이에요. 남양 유업 사태 났을 때, 남양 유업이 되게 비쌌었잖아요. 엄청 비쌌죠. 그거 똑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가 20-30% 올랐을 때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막 어느 종목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집을 이제 송도로 들어가려고 한 6억 정도 이제 주식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기존에 살던 집을 6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불릴까? 집을 다 팔고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들어가서 이게 단타를 치더라도 이게 파이가 크니까 돈이 그 붙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6억쯤 만들어서 송도에 그때 부동산이 또 하락장일 때였어요. 이때다. 집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때 송도에 집을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한 300-400 들어가고 나중에는 500-600 들어가고 월말에 보너스 받으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갔죠. 안 썼어요. 집 사고 났더니 통장에 3천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 3천만 원을 또 그때부터 불려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무리하지 않았어요. 오래 투자할수록 그 매매 차익으로다가 수익 실현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뭐랄까 이게 좀 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을 경우에 배당 투자를 안 하면은 손실이 왔을 경우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은퇴가 가까울수록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은행들이 사실 인기가 좀 없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배당 실적을 보면은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주가는 10년 동안 반토막이 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가 3, 가격대에 시가 배당률은 10%에 근접한 상황이고 배당 성향은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은행주들의 주주 환원은 점점 좋아질 것 같았고 몇 년 후면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은퇴 자금이 고배당주로 좀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를 밀어 올려서 2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투자하게 됐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배당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배당이 늘면서 인플레 해칭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왜 국내 주식만 하냐, 해외 주식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 주식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으면 국가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이 배당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냥 그랬고 일본은 조금 괜찮았고 지금은 어쨌든 배당주가 저희 상황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 PBR 종목 중에서 10년 정도의 실적, 높은 배당과 배당 성장, 그리고 낮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르고 있고 배당주 위주로 고르고 있고 추세나 환율, 유가나 금리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쭈아님께서 지금 또 옛날로 돌아가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은행주 배당주에 투자하실까요? 예, 투자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라면 또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참 조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외도 보면 이제 점점 노령화 시대가 돼 가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배당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거니까. 시장에 있으면서 오래 있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주식 초보 때 책을 보면서도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 인덱스 투자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지수 인덱스 투자를 이기는 투자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ETF는 아니더라도 보유 종목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종목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대부분이 은행주, 증권주, 정유주, 토지 신탁,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 증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채널에 시원하게 포트폴리오랑 금액이랑 다 공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고점 매도 습관이 들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금 비중 없이 전액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최소화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맨날 요새 안 좋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결국은 그냥 가더라고요. 나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꾸준히 좀 내려갔다 싶으면 사고 올라갔다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 때도 있고 심심하니까 단타로 잠깐 팔았다가 다시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 단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소량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업이랑 재취업은 할 생각 정말 없고요. 재취업을 할 생각이면 그냥 저희 회사 다니는 게 낫죠. 단기적인 계획은 일단은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다닐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아파트에서만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있겠어요. 어쨌든 결혼 후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파이어를 생각하면서 왔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고통스러운 면도 있고 사실 보너스 받고 막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막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모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꿈꾸는 미래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배가 돼서 45억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10년 후에 잘 돼서 싱글파이어가 그때도 있으면 다시 출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불행이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박이익도 중요하지만 쪽박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재테크하면서 1년에 2~3배씩 수익을 내겠다.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인생도 즐기면서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불려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 댓글도 참 많이 달리는 댓글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쭈암님처럼 쭈암님을 뛰어넘겠다. 그리고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기분도 좋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 경제 상황이지만 성투하셔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별의 부자노트라는 미국 주식 배당주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콘텐츠 소득이라는 3가지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시간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이드 파이어족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도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생활비만 가지고 유지하는 파이어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충족시키는 알바를 뛰는 파이어족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생활비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올리면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파이어족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그 신영숙 배우님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 보면 이제 가사가 황금별을 찾길 원하면 인생은 너에겐 배움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 투자 인생이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황금별이라는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인생은 끝없는 배움터구나, 이런 의미가 되게 좀 와닿아서 그래서 황금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한 지는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받고 있던 월급 급여 수준 월 400만 원 정도, 세후 400만 원 정도의 그 목표를 잡고 경제적 자유를 꿈꿔왔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지난 4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 시점에 이제 목표를 넘어섰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본소득이 이미 제가 받던 급여소득, 근로소득에 육박했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앞으로도 계속 복리 효과로 더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자본소득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콘텐츠 소득이나 기타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한 세후 700만 원 정도를 달성했어요. 퇴사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고배당 종목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배당률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의외로 또 퇴사를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나 이런 주변에서 그런 요청들이 올 때 도와드리면 또 그렇게 자꾸 이제 백수라서 그런지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사례금을 좀 주시고 해서 이런 가액돈들도 좀 발생을 하고 해서 소득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은 좀 특수한 경우였고, 지금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월 생활비에 대한 현금 흐름은 첫 번째 가장 큰 소득은 배당 소득이고요. 배당 소득은 이제 미국 주식 배당주 또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매월 받는 배당금, 세후 배당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당 소득이 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 소득은 제가 현재는 경기도 신도시 쪽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미래에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 재건축 아파트의 반전세 보증금에다가 이제 월세 8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컨텐츠 소득인데, 컨텐츠 소득이라 하면 제 재능을 활용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거나 블로그,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여러 그런 제안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고료나 기고료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득이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직장 퇴사 후에는 좀 더 열심히 쓰고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 소득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해 두고 콘텐츠 소득은 가족이나 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0에서 600이면은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네, 교육비랑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족한 삶은 아닌데 단지 그런 건 있죠. 아,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가서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회의를 해야 되고 되지도 않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그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자산이 20억 원 정도이고 반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대출 일부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6억 원 정도이고요. 예, 그 중에 그 미국 주식에는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일부 예비비 이런 식으로 좀 달러로 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뭐 과장, 차장, 부장 승진하고 임원이 돼서 가는 코스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코스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벌이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벌이 가장으로서 2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월급은 정말 딱 살 수 있을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서 단일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더 훨씬 적잖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21년 다녔는데 만 21년 앞으로 나에게 남은 직장 생활이 몇 년이나 남았지? 하다 보니까 짧으면 뭐 3, 4년, 길면 뭐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은 파이어 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뭐 마냥 좋죠. 10점 만점이라면 뭐 한 8.9점 정도? 전날 술을 과음하거나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되는 어떤 고통, 그리고 진도가 나갈 것 같지 않은 회의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그런 어떤 자괴감, 뻔히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동기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제 자신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몇 년 전에 친구랑 둘이서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홍콩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친구랑 둘이서 홍콩 해변가에서 그 5,000원짜리 안주로 찡따오 맥주를 마시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유구나. 그래서 좀 제 시간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배우고 싶은 운동,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식사나 이런 것들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젊은 날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만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족들한테는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과정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고 많은 대화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다 이제 언젠가 저놈이 파이어 할 거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걱정부터 하실 테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현금 흐름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콘텐츠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좀 차분하게 말씀을 잘 드려볼까 합니다. 부모님은 유튜브 안 하시나요? 제 채널만 보실 줄 아세요. 보시는 것들이 이명웅 뭐 이런 미스터 트롯 이런 채널들이라 다행히 알고리즘이 추천은 안 가나 봐요. 네. 경제적 자유를 꿈꿀 때 다들 그런 현타가 오실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을 먼저 점검하게 되거든요. 2018년, 19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가진 자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월 100만 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상가 투자 이런 쪽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나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황금성도 떨어지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 시점에는 이자율이 뭐 예를 들면 8%, 10% 과거에 우리 80년대는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나 상가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경제가 저성장이 되고 자산이 어떤 상승 곡선이 멈추게 되면 이 수익률이란 자체가 5%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5%의 수익률로 상가 투자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소득을 만들려면 뭐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월급쟁이들이 현금으로 10억 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한창 이제 미국 주식이 시작될 때였어요. 2019년, 2020년 때쯤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구나. 이 부분들은 나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배당 투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성장주냐 배당주냐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내 성향이 어떤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를 지루하고 재미없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안 맞거든요. 이런 단타나 트레이딩을 통해서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시는 분들은 절대 배당주 투자가 되실 수 없어요. 저는 또 반대로 성장주 투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배당주 투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편했어요. 투자자 각자 가진 성향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월배당 종목이나 이런 ETF 쪽으로 좀 전환을 했고 누구나 다 아는 기업 코카콜라, 뭐 존슨앤존슨 사실 이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좀 세전 배당률도 낮고 분기 배당 중심이거든요. 개별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받는 재미가 조금 떨어져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 옵션인 옵션 전략 ETF인 제피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최근에 금리가 좀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금리 인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TLTW라는 또 고배당 ETF가 있어요. 20% 가까운 배당률을 가진 그래서 채권형 ETF인데 그래서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의 비중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뭐 한 6대4 정도로 최근에 채권형 ETF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배당 중심의 투자자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들처럼 제가 수익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한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3억 원 정도 투자 원금이 되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뭐 예를 들면 속스리나 TQQQ 뭐 이런 세배 레버리지나 이런 쪽이 아마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크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코카콜라 제가 운 좋게 미국 주식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였어요. 그때 이제 필수 소비재부터 뭐 경기 소비재 모든 섹터들이 다 주가가 폭락을 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가 코카콜라를 $40대에 진입을 했죠. 코카콜라로만 수익을 50% 이상 거기다 또 환차손이 제가 진입할 때는 1,1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줬고 알트리아, 존슨앤존슨 초기에 투자했던 배당주들은 진입 시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기별로 뭐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 이런 뭐 재무제표부터 다 분석들을 하세요. 사실 저는 근데 공부를 해봤거든요. 제가 주식 관련된 책들도 있고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재무제표들이. 저만의 방식은 월별로 시간 날 때 그냥 그 제가 관심 가는 종목에 대한 주가들을 월봉으로 다 기재를 합니다. 폭락하거나 했을 때 그 시점을 이제 공부를 해봐요. 뭐 그게 경제 위기였는지 어떤 이 기업의 이슈였는지 그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이 기업이 뭐 가장 큰 저점 하락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 생각보다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고 방어력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소액식 투자를 해보면서 접근을 합니다. ETF도 저는 살짝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주가가 상하로 많이 상하폭이 큰 종목들은 좀 투자에 지양을 하고 경제 위기나 어떤 흐름 뭐 이런 폭락장에서도 좀 견고한 방어력을 가진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미국 주식을 잘 모르고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개별 종목들 코카콜라, 알트리아, 뭐 존슨앤존슨 이런 배당킹 종목들에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런 배당금을 좀 재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할 때는 이 배당금을 인출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재투자하면 더 현금 흐름이 안 들어지겠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배당금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매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배당률도 낮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2% 초반, 코카콜라도 2% 중후반 정도거든요. 그리고 분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배당을 받으면.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투자하는데.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를 재투자하는 데서 저는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월 배당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목에 또 재투자를 해야겠다. 계속 매월 배당이 나오는 월 배당은 ETF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ETF 종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ETF 쪽에 좀 저랑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를 해치할 수도 있고 또 워낙 미국에는 수천 개, 2천 개가 넘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성향대로 맞는 ETF를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한국 배당주는 월 배당 종목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좀 주가 장난이라 그러나요? 그 배당 전에 그런 어떤 세력들의 좀 장난들도 좀 많이 있고 미국 배당주들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주식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27%로 자본주의 최대 국가니까 그런 큰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장점이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기나 폭락기가 왔을 때 환차손이 방어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일단은 제가 현재는 조금 일부 예비비로 달러를 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항상 예비비로 10%에서 15%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뭐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될 경우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그걸 밝혀주길 꺼려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얘가 딴짓하나? 회사 일을 안 하고 약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밝히기를 되게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구간을 안 내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세금이라는 것은 절세할 수 있는 거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포트를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이에요. 가족의 명의를 또 활용해서 증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2천만 원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빠듯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은퇴자들이나 파이어족들에게는 건강보험료도 되게 부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을 통해서 급여를 받아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급여를 최저로 책정해 둘 수가 있거든요. 최저시급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물론 법인 투자는 또 세무 기장료가 발생을 해서 조삼모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건강보험료랑 4대 보험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금 부분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2020년 3월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30-40만 원 정도 이제 처음에 배당을 받아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이제 좀 금액을 크게 늘렸거든요. 근데 저도 2020년 제가 9월에 한 1억 원 정도 이상을 그때 환전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미국의 어떤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9월, 10월 달 주가 폭락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뭐 크게 수익률이 뭐 하락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뭐 1억 원을 넣었는데 순간 뭐 한두 달 사이에 한 15%, 20%가 폭락해 버리더라고요. 배당주들도. 배당주의 장점이 이제 매월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시장은 좋아질 거야. 사실 성장주면 그때 성장주 제가 봤던 성장주들은 반토막 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성장주의 전성시대였지만 작년에 성장주가 좋았을 때 정점에서 자칫 잘못
타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거든요. 배당주들은 뭐 좀 하락폭도 적었고, 배당금들은 대부분 시장이 하락해도 배당금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 지급액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ETF 종목들이 배당금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싼 가격에 더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텨갔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좋은 점은 이런 폭락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때 진입할 때가 1,100원대 환율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작년 같은 그 금리 인상기가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1,400원대도 돌파를 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한 차선이 더 컸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을 보고 파란불이 켜지고 막 15% 20% 아,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좀. 그런데 원화 평가 자산 환산 환율로 보면 생각보다 안 빠졌네? 왜 3%밖에 안 되지?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게 되다 보면. 또 반대로 상승장에 오면 또 너무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5% 20% 올랐다고 막 좋아했는데 환율이 또 그만큼 지금 뭐 1,2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경험을 쌓아가면서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하락장에 있었을 때 이런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하락장에서 좀 종목을 주워 담고, 또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벌면 달러로 바꿔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갔을 때, 또 위기 가서 올라갔을 때 그때 환전해주고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미국 주식에서는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운영의 노하우들이 생기실 겁니다. 파이어족으로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성해 가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좀 앞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좀 깨우쳐서, 만약에 한국 시장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대비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좀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파이어족이나 은퇴를 꿈꾸고 계시다면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꼭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실 뭐 과장, 차장, 부장 어떤 직급에 대한 타이틀은 밖에 나오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구축된 팬덤들은 나와서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충분한 자양분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도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임원이 되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대가 아니지만 저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제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배당주를 모아서 조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유튜버 리치 노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난번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댓글들을 보니까 대기업 다녀서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정년퇴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50 되기 전에 그래도 회사를 제 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다니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일했던 업종이 시금 쪽 업종이었거든요. 이제 연봉이 좀 낮은 쪽이어서 그닥 대기업의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학원비에 허리 휘고 있는 아빠고요. 배당주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재 성적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배당주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올해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보면 한 16% 정도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핫한 그런 시장이고, 뭐 배당주로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무슨 코스닥에 뭐 요즘 2차 전지처럼 핫하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그런 연초이긴 합니다. 네. 블로그에 공개를 하셨던데 뭐 네네. 맥커리 인프라, GOF, 뭐 ABR 뭐 등등 정보를 우리 독자분들이랑 공유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배당주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맥커리 인프라가 가장 많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일부 투자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ETF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또 모아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월배당 ETF들이 꽤 재밌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을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배당률이 워낙 좋아요. 월에 거의 0.9%씩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상품도 좀 모으고 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형 상품인데 이제 GOF라는 상품도 있고, 요즘에 조금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확 빠진 종목이긴 한데 이제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상품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아시는 종목인데 JEPI 이제 JP 모건에서 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나 아니면은 SCHD 뭐 이제 이런 상품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갖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배당주로만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핫한 시장이 올 때는 저도 좀 많이 벌기도 싶고 뭐 이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있고 대한유화, 네, 대한항공도 들고 있는데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배당주 하면 배당 성향이 있으니까 성장이 더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배당주 투자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누구나 10배짜리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이 꼭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도 알 수 있고요.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한다 그러면 그 배당금 뭐 몇 프로 나오는 거 갖고 무슨 부자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건물주가 되면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월세를 잘 받고 있다가 건물값이 오르면 건물을 팔면 돼요.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은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과거 10년 동안 저의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배당금으로 번 소득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40%가 이제 그 주가의 상승분이더라고요. 사실은 배당금만으로 수익을 낸 게 아니고 주가의 상승분으로도 꽤 많은 수익이 나와서, 그것도 수익률이 그렇다고 낮은 게 아니고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그 72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리의 법칙인데, 72 나누기 본인의 수익률을 하면 이제 그게 2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 나누기 연 12% 한다 그러면 6년이면 자기의 자산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12년이면은 따따블이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팔고 나니까 올라가고 희한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고 계속 그 화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스타일 아니고 나는 주식은 이제 묻어놓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나는 편하게 놀러 다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만뒀던 거였기 때문에 종목을 좀 많이 줄이고 있고요. 다이소가 돼 있던 제 계좌를 열심히 지금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소 계좌를. 네.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의 타자들 중에 3할을 넘기면은 잘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고 나가면 잘 친다고 그래요. 내가 투자한 10개의 종목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의 비율이 몇 %나 될까?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매번 승리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나는 그 정도 실력 돼요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투자보다는 계산되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 투자인 것 같아요. 배당주 발굴법
말씀 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였거든요. 근데 점점 배당금을 늘려가고 주가도 점점 올라가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중이 너무 커진 거죠. 다른 신인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찾기 시작하다가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2019년 한 4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하던 시기였는데 월배당 상품인데 배당률이 거의 10%가 나오는 채권 베이스의 종목이더라고요. 따박따박 매달 달러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데? 이랬는데 이 종목이 코로나 딱 터지면서 20년 4월인가 주가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났어요. 약간 좀 지켜봤죠. 일단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에 짧은 기간에 확 빠졌기 때문에. 근데 배당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막 담기 시작했죠. 야, 이 배당 주식이 괜찮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또 한 번 깨달았고, 배당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심 가지면 계속 보이잖아요.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이 막 소개를 해줘요. 국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배당 여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배당률도 쭉 나오고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 쭉 나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기사도 나오고 하면 또 검색해보고 그런 이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분석도 하고 조금 샀다가 괜찮으면 더 모으는 거고 아니면은 버리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할 때는 뭐 PBR이나 퍼나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어느 정도면은 우리 선생님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뭐 배당 성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자꾸 맥쿼리 인프라 얘기가 나오게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유일한 배당 성장주거든요. 배당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배당을 하지만 연간 배당금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들쭉날쭉 할 거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특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익의 90%를 배당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나면은 다 돌려주는 거죠. 이제 국내 사실 배당주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배당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좋게 봤었던 거였고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배당이 이제 꾸준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 월급을 대체할 수단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라도 걸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존재해왔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왕, 배당 귀족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배당 왕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50년 이상이죠. 50년 이상 배당금이 계속 나오면서 꾸준히 배당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5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세계적인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늘었다. 그럼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회사도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뭐 50년 동안 잘 가던 회사가 망하면은 다른 회사들은 사실 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으는 거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카콜라도 배당률 자체는 높지 않아요. 뭐 한 3% 정도 되나? 그런데 이거를 뭐 10년 전에 샀던 사람은 지금 6%, 7%가 돼 있을 거거든요. 독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잘 하다가 극단적으로 내년부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당연히 나 대신에 돈 벌러 보낸 내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만약에 배당이 끊겼다. 뭐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상황에 따라서 뭐 끊길 수도 있겠죠. 근데 끊길 수도 있는데 뭔가 본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끊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뭔가 뭐 외부의 환경에서 지금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린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본질적인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는 어떤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바로 팔아야죠. 제가 주식을 조금 좋아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는 이슈가 생기면 제가 팔면은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팔려면은 팔리지도 않고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판단하고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저는 배당주 모으세요 하거든요. 모으다 보면 금액이 어느 날 커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커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작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서. 네. 공시를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공시도 그렇고 이제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도 다양한 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리포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면 공시를 해석해준 리포트들을 막 내요. 그 사람들이 정리해둔 내용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쌓는 거죠. 그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내 돈을 맡겨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주목할 만하다 하는 배당주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주식은 못 믿겠어, 미국 주식 갈 거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조금 더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배당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상품들을 카피해서 들어온 것들도 많고, 네, 월배당 형태로 나온 것도 많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배당 귀족, 네. 배당 왕, 뭐 이제 이런 종목들만 또 모아놓은 상품들도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ETF 형태들이 많아요. 이제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배당 성장주. 다음에 뭐 다우존스에 들어가 있는 배당 성장주.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환율이 지금 되게 높거든요. 환율 때문에 지금 사도 되나? 라고 하면은 환율을 해지해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종목명의 끝에 보면 뭐 가로 열고 H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달러가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그냥 종목 사서 모을 수도 있고, 약간 상황들을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상품을 우리는 잘 고를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됩니다. 한 번에 뭔가 많이 먹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저번에 출연하시고 배당주 모으기 2년 되셨다, 2년 걸렸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낫다보다는 이제 그 본인의 상황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내가 목돈으로 뭐 퇴직금을 한 10억쯤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10억을 넣어놓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 따박따박 들어오기만 하면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놓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약간 그렇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묻어놓고 가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목돈이 있더라도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또 본인들만의 이제 기준을 세운 거죠. 나는 3번 만에 나눠서 살 거야. 그 3번이 기간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돈을 나눠서 세 뭉치로 나눠서 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7번에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왕창 들어가면 사실 멘탈 관리도 쉽지 않거든요.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확신도 갖고 가고, 그 종목들이 만약에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 얼른 또 옮겨 탈 수 있는 몇 개의 종목들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서 모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달 우리가 적금 넣듯이 네. 월급 나오면은 조금씩 계속 사고, 다음에 보너스 나오면은 조금 더 사고, 주가가 빠지면 더 사고. 주가가 빠지면 왜 더 사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전제 조건은 배당금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들을 계속 사서 모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배당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자가 높아진 거죠. 우리 한동안 은행에서 뭐 이자 5% 준다, 6% 준다 그랬더니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내가 모아가고 있는데 배당률이 높아졌으면 더 사야죠. 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2012년부터 투자했으면 시기도 잘 잡았다. 그 배당주를 사야 하는 때도 따로 있나요? 배당주를 사야 하는 때,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만주를 모으겠다라고 하면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도 그런 분들,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무지성 매매입니다. 뭐 이래서 무조건 사서 모읍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사서 모아서 얘가 벌어올 돈이 많아지는 걸 보고 행복해하면 되거든요. 배당주를 이제 계속 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배당주를 팔아야 될 때도 있나요? 팔아야 될 때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팔아야 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면서 배당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게 무너져서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바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움찔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이 없는 기업은 없잖아요.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것이다라는 뭔가 여태까지 믿음이 있었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뭐라고 하면은 미련 없이 빨리 던지고 이틀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든지 뭐 그래서 몇 개 종목들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 다 넣어놨을 때 리스크가 발생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종목 수가 또 너무 많아지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4-5개 종목 뭐 이제 본인의 성향 따라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저 계좌 공개합니다라고 이제 막 초보분들인데 정말 다이소예요. 막 종목이 한 20개쯤 되는데 종목당 뭐 한 20만 원, 30만 원씩 막 해놓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배당이 오늘 나오는 날이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다이소 이거 되게 찔리시는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김모 씨 20대. 월 투자금 한 200만 원 정도 있다. 여윳돈이. 그럼 배당주에 얼마 투자, 뭐 성장주에 얼마 투자, 뭐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비율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30세다 그러면 100에서 30을 뺀 70%를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근데 70세 어르신분이 70%를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30%만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젊다면 본인이 좀 성장성을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거의 비중을 조금 높게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이제 성장주를 한 60-70% 정도 담고 배당주를 30-40%를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실 그 주식을 들여다보고 계속 실적 분석하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내가 그거 분석할 여력이 없으니 이제 사서 모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기 때문에 비중은 좀 달리 갈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배당주의 비중은 조금 낮게 갖고 가고 배당 성장이 조금 많이 되는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높게 갖고 가는 거죠. 그냥 성장주와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 뭐 이런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배당률이 좀 높으면서 그래도 나 다달이 커피값이라도 얘가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조금 뭐 한 30% 갖고 가고 이거 10년 뒤에 나를 먹여 살릴 종목들이야 주식이야 라고 하는 계속 배당이 성장되는 주식들을 뭐 한 60-70% 갖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갖고 가면 이 배당 성장주들은 특히나 주가가 계속 우상향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장주냐 배당주냐가 아니고 고배당이냐 배당 성장이냐 어쨌든 다 배당. 이게 사실 맨날 건빵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 별사탕이 먹고 싶으실 때는 성장주를 이제 섞어 보세요. 섞어 보는데 아마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50대 후반 60대인데 퇴직을 했는데 퇴직 금융자산이라는 게 퇴직금밖에 없다. 집에 다 묶여 있고 뭐 한 2억 정도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현금 흐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뭐 월세를 받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당장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급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로 갖고 가겠죠. 근본이 어디냐를 좀 나눌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채권 베이스의 고배당주일 것이냐, 뭐 상업용 리츠에 들어가 있는 고배당주일 것이냐, 주가의 흐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냐, 이걸 조금 뭐 나눠 갖고 가되, 근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한 곳에 몰아서 넣으면 위험하니까 좀 나눠서 갖고 가시는 것을 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아마 배당은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가장 하는 고민이 이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배당주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을까? 배당은 잘 들어오는데 이게 삼성전자는 누가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뭐 4배, 5배 됐다는데 배당주는 그대로지 않을까? 혹은 더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멘탈 관리를 조금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뭐 상위 몇 % 뭐 이런 거 보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배당주 사는 거를 벽돌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 받으면 벽돌 10장 사고 보너스 받으면 벽돌 20장 사고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사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 건물을 짓는데 이제 그 벽돌이 잘 쌓여서 건물이 나중에 되거든요. 이 배당주 투자라는 게. 이 배당금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배당률이 올라간 거니까 그때 더 사야 되는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훈련을 하시다 보면 박앤세일이다. 우리 백화점에서 명품백 이거 100만 원 하던 건데 갑자기 20% 할인한다고 얼른 가서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계속 그렇게 해서 꾸준히 뭔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자산들이 건물처럼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증권사에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무슨 경제 경영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투자한 이게 문제가 없나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걸 꾸준히 모아가는 것처럼 탄탄한 투자는 없고요. 8, 9년 전에 이제 만났던 후배인데 그 친구한테 그때부터 제가 잔소리했거든요. 야,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지 말고 주식을 사라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만난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치노마드 김채성님과 촬영했는데요. 싱글파이어는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